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초속 50m 강풍과 400m가 넘는 폭우를 동반하고 있는 데다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 해안 지역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중환자 병상 110개를 추가 확보하고 군인력 등을 전담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400여 명을 포함해 광복절 집회에 있던 4만 3천여 명 가운데 43%가량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원한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는 정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포된 쿠폰으로 다음 주까지 최소 4만여 가구가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여 방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가 잇따라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뉴욕은 교사들의 파업 경고 때문에 개학을 일단 열흘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라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워져 전국이 간접 영향권에 들었고 태풍 북쪽에 형성된 구름으로 비가 시작되는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름보다는 가을에 태풍이 북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력도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여서 슈퍼급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은 무더위를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입니다. 더위가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지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으로 후퇴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남해 부근에 형성돼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길을 따라 북상하는 가을 태풍도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9월 중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8개로 7, 8월보다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개의 태풍이 9월에 발생했고 링링과 타파, 미탁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올해 마이삭까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제주도 분까지 올라오는 태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이 한반도에도 슈퍼급 가을 태풍의 내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우리나라를 덮친 최악의 태풍은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가 꼽힙니다. 매미와 비슷한 진로가 예상되던 9호 태풍 마이삭은 그 위력이 매미에 맞먹을 것으로 예보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이었습니다. 강릉에 하루에만 무려 87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일강우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56m가 넘었습니다. 루사는 결국 사망 실종자 246명에다 5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음에 발생한 태풍 매미도 4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겨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미는 바람으로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 강풍으로 관측소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1위입니다. 폭풍과 해일을 동반한 매미는 13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광복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사라였습니다. 2위는 태풍 베티로 중국에 상륙했지만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를 뿌려 550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9호 태풍 마이삭은 매미와 진로가 흡사합니다. 상륙 시점의 강도도 매미에 맞먹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건조 공기의 강도가 태풍 매미 때보다는 더욱 강하기 때문에 불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한 비구름대들이 추가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직전 태풍 바비와 달리 바람과 비 모두를 동반한 마이삭. 기상청은 태풍의 피해 범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을 동반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속 50m의 바람은 위력이 얼마나 센 걸까요?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속이 초속 30m만 돼도 건장한 사람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108km, 중부고속도로를 최고속도로로 달리는 자동차가 받는 바람의 저항이 대략 초속 30m인 겁니다. 물건을 날리는 건 물론 간판이나 건물 외벽까지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시속 144km가 되면 바람은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초속 45m의 강풍으로 수도권 일대의 가로수를 무더기로 뽑아버렸습니다. 초속 50m, 시속 180km의 바람의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9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의 태풍 링링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에 계단식 축대 50m를 무너뜨리고 부두 일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 마이삭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달리는 자동차의 옆에서 그런 바람을 맞게 되면 차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강풍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센 바람 피해를 줬던 태풍은 2003년 9월의 매미. 초속 60m, 시속 216km의 강풍은 부산항의 대형 철제 크레인을 말 그대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불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도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해안가에는 종종 해일 피해가 발생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이 대표적인데요. 폭풍 해일 발생 원인과 대처법을 정혜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초속 40에서 60m의 폭풍으로 사상 최강 바람 태풍으로 꼽힙니다. 부산항의 대형 골리앗 크레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거기에 최고 4m 39cm에 달하는 해일이 발생해 도시를 덮치며 지하 노래방에 있던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태풍은 큰 저기압으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더 강합니다. 태풍이 해상으로 접근하면 바다를 눌러주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태풍 영향권에서는 평소보다 바다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태풍에서 부는 강한 바람은 파도를 최대 10m까지 높여버립니다. 두 가지 요소가 겹쳐 폭풍 해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조, 밀물 시기가 겹치면 해일 높이는 더 높아져 방파제를 가볍게 넘어 도시를 덮치는 겁니다. 저기압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밀물의 초속 40m가 넘는 폭풍이 가세하면 4에서 5m가 넘는 해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썰물 때 태풍이 온다면 해일 가능성은 적지만 강물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아 강 주변 도심에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주변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강한 바람으로 전봇대가 부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컸는데요. 태풍 마이삭의 경로와 바람 세기가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도심 속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이미 우산은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몸조차 가누기 힘듭니다.
한밤중 콘크리트 전봇대가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면서 인근 아파트는 온통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항구에 쌓인 철제 컨테이너는 도미노가 넘어지듯 쓰러져 땅에 처박혔습니다. 항만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수천만 톤짜리 크레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지난 2003년 남해안과 영남 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최대 풍속 초속 60m를 기록해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힙니다. 초속 30m만 넘어도 도심 시설물은 언제든지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깥으로 돌출된 간판들이 위험한데 태풍이 오기 전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철거해서 내부로 들여놔야 합니다. 강풍에 약한 현수막과 그늘막도 바깥에 두면 안 됩니다. 이 간판이 쉽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니 가게 안으로 들여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간판 같은 경우도 초당 20m 이상이 되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태풍이 도심을 관통할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갈 경우에는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몸을 피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보다는 안전한 건물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는 124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기계호흡을 하거나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를 쓰는 환자를 위중 환자로,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를 중증 환자로 구분합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지난달 18일 9명이었지만 2일 124명으로 늘어나면서 보름 만에 약 13.8배로 급증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가 늘어난 데는 무엇보다 고령 확진자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위중 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달 말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110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기준으로 위중 중증 환자 수가 124명이고 앞으로 중증 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 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일반 환자도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에 국방부 군 인력을 투입하고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한 주가 코로나 확산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고 최근 일주간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5%나 되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만 아직 일부 교회,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인내심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수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가 다시 확진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즉시 출석을 요구하기보다 전 목사의 증상 등을 살펴본 뒤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확대로 돌봄 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은 현장 체험 학습 인정 일수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열흘에 불과해서 상반기에 이미 이 휴가를 다 쓰신 분들은 돌봄 공백에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늘어난 휴가 기간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방과 후 과정비를 포함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현장 체험 학습 인정 일수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밤 9시 이후 음식점이나 주점 대신 편의점에 사람이 몰리자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 편의점 10곳 가운데 3곳은 자유업 매장인 탓에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선 제외돼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편의점 점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상시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인근입니다. 밤 9시 정각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편의점을 비롯한 음식점에서 식사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이 지자체에서 나온 점검원과 함께 현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형 편의점 앞은 전날과는 달리 썰렁합니다. 혹여나 손님들이 깜빡하고 앉을까 벤치에 앉지 못하도록 물건을 쌓아두는 곳도 있습니다. 술을 사서 나가는데 당연히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드시니까 보통은 여기서 많이 드시거든요. 점검원들은 야외 테이블들을 아예 한쪽 구석으로 치우고 점주들에게 단속 내용도 거듭 고지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온 거는 이게 편의점 앞에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 때문에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협조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편의점들은 대부분 행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편의점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손님이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채 335 모여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편의점은 13,000여 곳. 이 가운데 음식을 조리하는 일부 면적을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한 매장은 70%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30%인 3,900여 곳은 휴게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업 매장인 탓에 권고나 계도 같은 조치만 가능합니다. 같은 편의점이지만 여전한 방역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잠시 멈춤에 들어간 이때 시민들은 물론 업주들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지급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 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이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뿌려진 쿠폰으로 다음 주까지 최소 4만여 가구가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돼 방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며 숙박비 지원 쿠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숙박비를 최대 4만 원 깎아주는 쿠폰을 나눠준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2단계가 됐을 때 그 숙박은 발급은 됐지만 9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9월 1일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연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미 뿌려진 쿠폰 6만여 장입니다.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된 상황 속에 여행을 부추기는 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최소한 2주간은 출퇴근,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사업을 진행한 관광공사를 통해 예약객들에게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실제 사용을 줄일 다른 방법은 사실상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달 1일부터 13일까지 쿠폰을 사용한 예약 6만 3천여 건 가운데 취소한 것은 3분의 1 수준, 2만 1천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4만 2천 명이 넘는 국민이 여행을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일까지만 해도 2만여 가구가 전국 여행지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지금 방역 단계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또 직접 가시는 분들이 그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의 중대기로 해서 정부 정책은 엇박자를 내면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기존 방역 조치의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38.6%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3단계로 격상될 때 예상되는 피해로는 전체의 81%가 월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온라인 식료품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새벽 배송 일부 상품들이 품절되는 등 온라인 장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3월 확산 초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곧 시작되는 추석 연휴 수요까지 고려하면 배송 차질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의 신선식품 페이지입니다.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건데 오전부터 줄줄이 일시 품절이 뜹니다. 달걀의 일부 과일, 가공식품까지 품절됐습니다. 달걀이나 아기들 먹을 사과나 포도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사려고 해도 너무 금방금방 품절이 돼서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가 몰려 장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의 식품 전문 온라인몰은 최근 사흘 매출이 전주보다 3배가 늘었고 또 다른 업체도 매출이 한 달 전보다 80% 넘게 올랐습니다. 간단히 한 끼 할 수 있는 샐러드나 집반찬, 채소 등이 특히 인기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온라인 유통 채널의 생필품하고 신선식품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급증한 수요에 온라인몰 업체들도 배송 물량을 확대하거나 배송 차량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때만큼의 혼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확산 초기 때 학습 효과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 중인 수도권은 배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채소 등 1차 생산물은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물류센터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에는 귀향 대신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배송 차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7종 가운데 4종이 긍정적 결과를 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나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미 과학공학의학 할리먼은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 백신 한 종에 대해 공식 사용 승인이 날 경우에 대비한 미 연방정부의 백신 배포 계획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을 최대 7종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가운데 4종은 실패하고 3종만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또 승인받은 백신이 4단계에 걸쳐 보급되고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과 의료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각급 학교가 잇따라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는 하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을 맞아 이스라엘의 어린 학생들이 색색의 풍선 터널을 지나 등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표정 속에 자녀를 포옹하면서 격려합니다. Parents aren't allowed to go into school, and the kids also, since the age of 10, they have to wear masks, and the teachers also, we keep our distance. 벨기에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Mon enfant, il est épanoui, hein. Ça, il est heureux de retourner, ça, y a pas de souci. C'est juste moi en fait qui ai un peu plus d'appréhender. J'ai un peu peur par rapport à ce qui va se passer.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불안한 가운데 학생들이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Un petit peu de peur, au début oui, parce qu'avec tout ce qu'on entend, c'est vrai que personne ne sait réellement ce qu'il y a, donc maintenant, nous je sais qu'on fait attention entre le travail et tout. Donc je ne sais pas comment vraiment l'école va s'organiser par rapport aux gestes barrières. 그래도 일부 학생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Non, si je respecte les consignes qu'on me dit, ouais. 이런 가운데 미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중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뉴욕시는 교사들의 파업 경고에 개학을 일단 열흘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지 않을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2주 이상 자생적인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멈춘 가운데 이번 주에 각급 학교가 새 학년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일부터 신학년 등교를 시작해 모두 3억 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개학에 따른 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때 체온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상태나 여행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과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방역 당국의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코로나19 환자 접촉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소유자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을 때 이를 방역 당국에 푸시 알림으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2일 배포되는 새 운영체제 버전에 이를 본격 적용하고 구글도 이달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제한적 형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방역 당국이 앱을 개발할 필요 없이 접촉자 노출 통지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 1000여 건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손실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가 8월 25일 현재 107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원은 최근까지 판결에서 식당과 미용실, 소매업 등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25%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때 400명을 돌파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추이부터 진단해 주시죠. 예전에 광복절 이후에 200명대를 보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7일에는 400명대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300명대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2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8월 27일 400명대를 보였던 거는 당시에 사랑제일교회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던 거고, 현재 200명대에서 300명 사이를 보이는 이 추세는 실제로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 당시에 방역권 밖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전파를 일으키면서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금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으로는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지금 수준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문제입니다. 25%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21.5%였고 서울은 36.2%였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걸로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5%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불분명 사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실제로 수재 파악이 안 되면서 진단검사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9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1,400여 명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광화문 집회도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한 7천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상당 비율로 한 20-30% 정도는 감염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전파를 일으키다 보니까 실제로 확진자들 가운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에 대한 협조가 좀 미진한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이른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신규 확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2.5단계가 종료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2단계에서 2.5단계, 그러니까 2.5단계는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실제로 한 2주 평균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수준에 달하고, 아니면 일주에 2회 더블링이 발생했을 경우에 3단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단계를 3단계에 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라고 본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일일 확진자가 5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 동안에 절반으로 2번 이상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이 돼야지만 2단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고민입니다. 하루 사이 20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중증 환자가 120명이 넘은 상황인데요. 당장 병상 확보가 큰 문제로 보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이제 일정 부분 치료를 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현재는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 치료 병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한 517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이 있는데, 그 중에 90%는 이미 사용 중이고 10%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한 55개가 여유가 있는데, 이 55개를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력이나 장비 등을 고려를 했을 때 당장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39개로 알려져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수도권에 한 193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이 있는데,
그중에 여유가 있는 게 8.3% 정도가 됩니다. 한 16개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이나 장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입원이 가능한 병상 수는 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환자가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중환자 치료 병상이 크게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는 아마도 수도권에서 이 남아있는 중환자 치료 병상이 아예 없을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중환자 즉시 치료 가능한 병상은 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은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적인 부분을 마련을 한다고 해도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러니까 의료진의 숫자가 한계가 있고요. 지금 거의 의료진은 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을 확보하는 방안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 여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산소 치료 등의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안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대안을 찾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예전에 이러한 향후의 어떤 급격한 확진세가 예상이 될 때 이거 대응한 매뉴얼이라든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개 안 남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정도까지 그냥 관가를 하고 지나쳤다라는 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수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는 12월 3일이 수능 예정일인데 그대로 진행해도 될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의 추세를 좀 봐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 하루에 현재 상황으로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도하고 있는 2단계 또는 2.5단계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1, 2주를 좀 관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한 달 후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크게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명절 이후에는 더 지금 상황보다 악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수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학사 일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은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하신 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괜찮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학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강행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수험생들에 대해서 시험 일자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정부가 발행한 숙박 할인 쿠폰으로 다음 주까지 4만여 가구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이 8대 소비 쿠폰 중에 하나가 이 숙박 쿠폰이었고요. 당시에는 100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실제로 발행 중단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6만 장이 판매가 됐는데 그중에 자발적으로 한 2만 장은 회수가 됐고 이제 취소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4만 장은 그대로 있는데 이 4만 장이라고 하는 게 가구로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에 가구가 2명에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단계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숙박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영향은 미칠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이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절대 놓이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시더라도 절대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는 가시지 말고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중대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여행이나 외출 등의 모임 같은 것은 조금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좀 방역 수칙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때 확산을 막으려면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고요. 마스크를 벗는 환경,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가 뭔가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는 놓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추석이라는 특성상 부모님을 찾아뵙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19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수가 이렇게 각지에서 모이게 되면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추석은 방문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추석 때에는 방문을 자제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방문을 하실 때에는 이 마스크를 집에서라도 계속 착용을 하시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바지 여름 휴가와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방역수칙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으는 이른바 데이터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7개 사업을 선정하고 2,100여 개의 지원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댐의 7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가 대규모로 구축 개방되며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AI 바우처 등이 지원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2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보다 정확도를 높인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경북대 연구팀은 현재 널리 활용되는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12A의 RNA 말단 부위를 DNA로 치환해 표적 인식 능력이 높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암 치료제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과 동식물 세포의 특정 유전자 부위를 찾아 절단함으로써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노출되면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의 조사 결과 저녁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단파장 광선을 방출하는 전자미디어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자의 밀도와 운동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면 시간이 긴 사람은 짧은 사람보다 정자의 수가 많고 정자의 운동성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필름 형태의 페이스 쉴드나 호흡 밸브가 장착된 밸브형 마스크는 비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플로리다 애틀랜틱대 연구팀은 기침이나 재채기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비말 차단 효과를 살펴본 결과 페이스 쉴드는 비말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밸브형 마스크도 많은 비말이 밸브를 그대로 통과했다며 고품질 천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가 코로나19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김 박사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5배 우수하고 수명은 4배긴 슈퍼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그 위력이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 누사나 매미와 맞먹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마와 지난주 태풍으로 약해진 산지에서 다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